법원 평안의 윤종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3회에 걸쳐서 항소심에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법인 정한익 변호사 그리고 신소영 변호사가 수행한 최근 모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사안을 예로 들어서 항소심에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개의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B 회사와 C 회사는 영화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됐던 위디스크라든지, 이 사건은 위디스크는 아니고요. 영화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B 회사 그리고 C 회사는 각 영화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한 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A 회사는 B 회사, C 회사 그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유지보수하는 회사입니다. 만들어주는 것을 이 업계에서는 웹하드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웹하드 솔루션을 유지보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의 각 대표이사 그리고 각 직원들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희 의뢰인입니다.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가 된 사실은 크게 네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업무상 횡령. 두 번째, 음란물 유포. 세 번째, 음란물 유포 방조. 네 번째,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네 가지 사실에 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를 한 전제 사실은 저희 의뢰인이 A 회사뿐만이 아니고 B, C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C 회사의 실사주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상 횡령의 점은 B 회사가 A 회사한테 돈을 지급을 했어요. 11억 3천만 원. 그리고 C 회사가 A 회사에게 4억 5천만 원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명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하드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명목이었거든요. 근데 검사의 주장은 웹하드 솔루션 개발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어. 유지보수하는데도 거의 안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B 회사가 A 회사에 지급한 대금 11억 3천만 원, 그리고 C 회사가 A 회사에게 지급한 4억 5천만 원, 이 전부 다 횡령이라는 거죠. 웹하드 솔루션 개발 비용, 그리고 웹하드 솔루션 유지보수 비용의 외양을 띄고 있지만 거의 돈이 안 들니까 이 전체가 다 횡령이다라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에 대한 두 번째 공사실은 음란물 유포입니다. 어느 운영자가 영화 드라마 다운로드 사이트를 처음 오픈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소비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 사이트에는 업로더들이 영화 드라마를 업로드를 해야지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영화 드라마가 있어서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트가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영화 드라마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오픈을 할 때 다른 사이트로부터 영화 드라마 빌려와서 직접 업로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뢰인에 대한 두 번째 공사실은 B, C 사이트를 오픈을 할 때 영화 드라마를 다른 사이트로부터 빌려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음란물도 같이 딸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B 회사 사이트에 6만 5천 개의 음란물, 그리고 C 회사 사이트에 11만 9천 개의 음란물을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두 번째 공사실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세 번째 공사실은 음란물 유포 방조입니다. 영화 드라마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업로드되는 영화 드라마는 그 운영자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로더들이 따로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올리면 소비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로드 돼 있는 거
영화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이 영화 드라마가 업로드가 돼 있는데 그 사이트 카테고리에 보면 19금 성인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밑에 일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일본 AV물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전부 음란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제 의뢰인에 대한 세 번째 공사실은 음란물 유포 방조인데 B 회사 사이트에 21만 2천 개의 음란물, 그리고 C 회사 사이트에 14만 7천 개의 음란물이 업로드가 됐는데 제 의뢰인이 B, C 회사의 각 사이트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여러 업로드들이 많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는데 도와줬다라는 것이 세 번째 공사실입니다. 저희 의뢰인에 대한 네 번째 공사실은 시경 수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은 저희 의뢰인이 직원들을 시켜서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포맷하게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삭제하게 해서 증거인멸을 하게 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라는 것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네 번째 공사실입니다. 소송 진행 경과를 한번 볼까요? 1심에서 저희 의뢰인이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꾸려졌어요.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경력 2년차 소속 변호사,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어소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꾸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거의 개입을 안 하고 2년차 어소 변호사가 증인신문상 작성, 의견서 작성 거의 대부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공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 의뢰인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징역 1년 6월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선고된 2년 6월 집행유예 에서 살아난 1년 6월 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한테 온 겁니다. 항소심은 약 1년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항소심이 1년 10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것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심에서 증거조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년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항소유서 포함해가지고 의견서를 한 15회 이상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항소유서 의견서 분량을 계산하면 5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증거를 65개 제출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법원에 변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었는데 그 사이에 의뢰인에 대한 항소 구속기간이 도가 돼서 의뢰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물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도 도가가 되어서 1년 6월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사실 4가지 중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제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를 하고 나머지 업무상 횡령, 음란물 유포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속 구공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선고 당시 의뢰인은 이미 1년을 구금이 된 상황이라서 항소심 선고 형량 8월보다 이미 더 많이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사와 저희 의뢰인 즉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를 해서 대부분의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 사건은 제가 1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15회 가까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서 특이하게 느낀 점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검사 증거 기록 그리고 1심 공판 기록을 보면서 느낀 1심 소송 진행 그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심 변호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조리 내용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 의뢰인 포함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거든요. 모조리 다 내용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위법 수입된 증거가 제시될 뿐만이 아니고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하나의 경찰 내지는 검사의 의견서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피의자 신문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조서를 꾸미는 거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왜 유죄야? 이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든 내용을 부인을 해서 증거 능력을 없애서 법원에 절대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심 변호인은 모든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이전 변호인이 수행한 공판 기록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집어 던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6번의 압수가 있었어요. 사무실, 집 할 것 없이 6번의 압수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전자정보가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인은 압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모든 압수물에 대해서 동의를 벌인 겁니다. 이 부분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1심 변호인은 의견서를 2번 정도 제출을 했는데 참으로 부실한 의견서였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자 이거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의견서를 보면서 야 이거는 경력 2년차 변호사가 작성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증거를 한 10개 정도 제출했는데 별 의미 없는 증거고 정의신문 녹취록을 봐도 참으로 부실한 물을 것을 제대로 묻지 않는 그런 정의신문이었습니다. 참 기가 안 찼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다음 회에는 항소심에서 제가 어떻게 소송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